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RA로 인해 엄청난 기회를 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IRA는 우리한테 해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기회를 잡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알아볼 태양광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현석의 탐나는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태양광 발전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되게 위기 요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IRA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요, 현재 중국과 디커플링으로 인해 공급망 제약이 정말 큰 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당 산업은요, 정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입법화된 인플레 감축법 IRA가요, 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더욱더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장밋빛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좋은 점, 나쁜 점 전부 다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A가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진짜 간단합니다. 돈을 그냥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아니면 미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받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혜택은 많아지고 당연히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투자세 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세 공제라는 게 뭘까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세 공제는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투자에 대하면 그 투자 금액의 일정 한도를요, 과세연도에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간단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존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분기까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2년 2분기 미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요, 4.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자, 1년 전보다 12% 정도 이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보다는요 12%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분야에서 많이 늘었을까요? 주택에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에만요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설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1.36기가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구 수로 환산을 하잖아요. 18만 가구가요 새로 태양광 발전을 집에 설치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미국 가정들은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게 설치 안 한 것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전기요금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막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올라간 것만일까요? 우리 한 1년 전 정도로 생각해 보시죠. 자,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전 사태가 지금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는요, 화석연료 베이스의 기저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원자력이 많다,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저전력은 여전히 화석연료인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망이 불안한,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극히 낮은 이런 상황에서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로 난방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오잖아요. 작년에 텍사스에서 전기 끊겨가지고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주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태양광 발전 설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은 두 가지라는 거죠.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있던 전기도 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 일단 내가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기준,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 미국 가정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말로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한 10몇 년 정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걸 좀 표로 좀 갖고 와봤거든요. 어떤 표를 가지고 와봤냐면요,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전기를 만드는 용량의 그 발전원별로 인한 비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새롭게 설치되는 이런 발전소 중에 재생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솔라가 얼마인지, 풍력이 얼마인지, LNG가 얼마나 더 나오게 됐는지, 이런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0년부터 보시면 밑에 남색 계열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되게 급속하게 늘고 있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뭐 풍력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부분도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석탄은 2014년부터 아예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2010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나요? 2010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셰일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신규 발전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태양광이랑 풍력은 같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원으로 좀 묶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16년,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2011, 12년 셰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LNG, 천연가스의 비중이 확 높아지죠. 그리고 14년 이렇게 되면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싸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5년, 16년 뭐가 있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생에너지로 많이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재생에너지 비율도 많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화석에너지를 정말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때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금 신규 발전 원별에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9년부터 또 급속하게 늘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 풍력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뭐 태양광이 풍력보다 높을 때도 있고 풍력이 태양광보다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이게 태양광이 조금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규모 투자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뭐 기후위기라든지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공급망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인 니즈들이 좀 많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요, 미국 전체 신규 발전 설치량 중에 가장 많은 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풍력이 28%, 천연가스가 26%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분기 이후인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IRA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법화가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부터 청정 에너지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 주요한 정책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IRA는요, 기후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법안입니다. 자, 또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A 에너지 관련 투자 집행 시기와 그 형태 한 10년 정도를 보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냐? 세액공제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1년에 뭐 법인세를 뭐 수조 원 이렇게 낸다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뭐 10조를 낸다고 해보시죠. 자, 10조를 내는데 여기에서 2조를 만약에 빼준다고 하면 나는 앉아서 2조를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 과표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똑같은 2조를 빼주더라도요. 예를 들어 과표에서 빼주면 매출에서 2조를 빼주는 것과 직접 세금에서 2조를 빼주는 거는 받는 입장에서 엄청난 그 혜택의 강도가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100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법인세가 예를 들어 10조라고 하면 한 법인세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표, 그러니까 100조에서 2조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98조니까 9조 8천억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가 감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2조를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그 10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빼주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은요,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통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설정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의 3분의 2 정도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하나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에 미국의 목표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IRA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3분의 2를 다 세액 공제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좀 덜 받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이렇잖아요. 인플레 감축 법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혜택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거를 좀 덜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이게 특히 산업진흥 법안의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 2년 해주고 말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 주도 공제 혜택은요, 연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10년 동안 꾸준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인센티브를 보장을 해주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예를 들어 그 연초에 사업을 정할 때 엄청나게 유리한 측면이 되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준다라는 건요, 그만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민간이랑 산업 분야 모두 다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 분야를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산업 분야,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의 ITC가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투자를 하면요, 26%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올해까지는요, 23년은 22%, 그 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 혜택이. 근데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을 하면서 ITC를 대폭 늘려줬습니다.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한다, 30%를 무려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내년도 30%. 그리고 이게 2032년, 앞으로 10년 동안 30%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도 있습니다. 2033년은 26%, 2034년은 22%, 그리고 2035년부터는 이 혜택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이왕이면 좀 빨리 해라 이거잖아요. 왜 빨리 하라고 할까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은 인플레이션을 뭐 잡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안에서 이런 제조업,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미래 산업 같은데 진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을 하려면 좀 밀도 있게 투자가 팍팍 들어야 되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10년 안에 너네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그만큼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세액 공제를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별로만 한다, 이것도 엄청난 혜택인데요. 사실 밑단으로 들어가면요, 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 부분 같은 경우는요, 첨단 제조 부분에 생산 세액 공제라는 걸 또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세액 공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킬로그램당 3달러의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40달러 내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달러에서 40달러 왔다 갔다, 여기 이 지금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를 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3달러잖아요. 지금은 40달러니까 이게
한 10%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폴리실리콘이요, 한 $10 정도가 얘네들의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이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킬로그램당 7,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평상시에 한 $20 내외 정도면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중국과 이런 디커플링 때문에 중국의 이런 폴리실리콘 생산 집적도를 생각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평상시 가격 한 $20 내외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킬로그램당 $3를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요, 어마무시한 혜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플레 감축법 이후에 신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전망치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 기존 전망치가요, 62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인플레 감축법 이전에 전망됐던 게 62기가와트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냐면요, 40%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분야 있잖아요. 자, 우리가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 30%고 이렇게 생산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면 이거를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직접 깔아야 되는 입장이면요, 조그만하게 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크게 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점유율도 높이고 이런 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유틸리티 분야, 그러니까 발전 분야에서 특히 이런 신규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 분야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기존 전망치보다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유틸리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4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누적 태양광 설치 규모로요, 129기가와트인데 지금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요, 이게 2027년에는 336기가와트로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지금 129기가와트다, 336기가와트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오시나요? 도대체 그래서 300기가와트가 얼마나 되는 건데, 200기가와트를 늘리면 너네들이 미국이 5년 동안 얼마나 더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총 전력 설비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8월 기준입니다. 아직 9월 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보면요, 총 발전 용량이 우리나라가 135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미국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지금 100기가와트가 넘게 5년 동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총 발전량이 135기가와트. 5년 동안에요, 우리나라의 총 발전 설비 용량 정도를 태양광으로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미국이 태양광 발전을 얼마나 지금 늘리려고 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호주에서 400메가와트 규모를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본 것 중에 그 400메가와트 규모가 가장 큰 거였어요, 단일 사이즈로는. 근데 그때 깔았던 그 태양광 부지가요, 여의도의 절반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보겠습니다. 400메가와트를 하는데 여의도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얼마입니까? 한 200기가와트 정도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여의도 200개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같이 지형이나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제약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이 많고 면적이 조금 넓은 나라에서는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많이 깔겠다라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요, 장밋빛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